여기 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종들이 간격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네요. 아직 노래는 어렵겠지요. 이젠 선율적인 흐름이 생겼습니다. 5개의 선이 생기며 종들이 적절하게 위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가 생겼어요. 대략적인 높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의 4박자와 마디가 생기며 길이와 리듬까지 알 수가 있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교종이 동요입니다. 어떤가요? 그냥 종이었지만 선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되었네요. 이렇듯 오늘은 약속된 기호로 만들어지는 오선보의 배경과 독보법을 알고 우리나라 악보를 연계하여 수업하겠습니다. 우리가 악보를 볼 때 가장 익숙하게 보는 5개의 선입니다. 오선보라고 하지요. 오선보는 선과 칸으로 구분이 되며 선은 맨 아랫줄부터 첫째 줄이 됩니다. 그리고 선과 선 사이가 칸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음표를 배치함으로 음의 높이를 유추하게 되지요. 그럼 이런 오선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 600년 전인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에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선의 개수가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일일이 수기로 그려야 했고 노래나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결국 르네상스 시대부터 오선보로 통일하였고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되며 악보와 더불어 음악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선보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미인가요? 아닙니다. 모르겠나요? 정답입니다.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 친구는 높은 음자리표입니다. 이것 말고 낮은 음자리표, 가온 음자리표 2개가 더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악보에서 음을 정해주는 데 있지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좋겠지만 이들도 다 나름의 쓰임이 있습니다. 노래의 경우는 사람의 음역대가 넓지 않아 오선보에서 표기하기가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악기는 크기와 길이에 따라 음역대가 다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음역대를 보면 높은 음자리표로 표기할 경우 덧줄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요. 연주하는 사람도 힘들고 악보 그리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래서 음역대를 지정한 음자리표를 정해 활용하게 됩니다. 대중가요 노래를 한다면 높은 음자리표만 알아도 문제없지요. 높은 음자리표는 오선보의 밑에서 2번째 부분부터 그려집니다. 그려지는 시작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게 이 친구의 진짜 이름은 G 클래프입니다. 시작 위치가 솔음을 제시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도가 이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F 클래프라고 하지요. F를 흘려서 표현한 것과 비슷하지요. 오선보의 위에서 2번째 줄부터 그립니다. 그 선의 위치는 F, 즉 파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높은 음자리표의 가온 도와는 여기서 만나게 되지요. 한 옥타브 차이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온 음자리표입니다. 특별한 악기 연주에서 자주 쓰이는 악보입니다. 가운데 모여있는 부분이 도가 됩니다. 상행선율, 하행선율입니다. 높은 음자리표의 도와 동일한 위치입니다. 솔음을 표기하면 이렇게 되지요.
물론 테너, 바리톤 등 세부적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음자리표는 음의 위치를 정해주며 상황에 따라 음자리표를 다르게 써서 효율적인 표기와 연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악보에서 음자리표 다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표입니다. 조표는 샵과 플랫이 정해진 순서에 맞춰 표기됩니다. 샵은 어떤 음에 반음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이며 각 음은 완전 5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룬 피타고라스 5도권 진행과 유사하지요. 반대로 플랫의 표기 순서는 시, 미, 라, 레, 솔, 도, 파입니다. 샵의 반대 순서입니다. 어떤 음에 반음을 내리란 의미이지요.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 일반적으로 다장조로 판단합니다. 조표는 임시표와 달리 조성과 관련하여 악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조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 악보에서 확인할 것은 박자표입니다. 박자표는 조표 오른쪽에 쓰이게 됩니다. 박자표는 일반적으로 분수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기준박이 되는 음표, 위에 있는 것은 한마디에 들어가는 기준박의 개수지요. 즉 4분의 4박자의 경우 4분음표가 한마디에 4개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대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박이라 합니다. 박을 이루는 음표들이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따라 리듬 형태가 되겠지요. 이 밖에도 악보엔 수많은 약속 기호들이 사용됩니다. 많은 정보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달하고자 존재하지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악보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인 정감보입니다. 정감보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만들었듯 우리나라 백성들도 편히 악보를 보게 하고자 고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쓰이던 악보는 중국에서 건너온 율자보 형태로 유명인 한자를 표기하여 음높이와 노래 방법만 기억나게끔 하였었지요. 정확한 음의 길이나 박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궁중음악에서는 활용이 가능했으나 빠르고 가락이 복잡한 향악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종은 어두운 밤 우물에 비친 달을 보고 정감보를 창안하였습니다. 정감보는 네모난 한 칸을 한 박으로 보고 율명을 넣어 음높이를 정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악보를 읽으며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정감보가 기존 악보와 가장 큰 차이는 음 길이와 박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칸을 나눔으로써 리듬을 만들 수 있었지요. 이러한 시도는 동양에서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세종대왕의 우수함이 증명된 것이지요. 오늘은 오선보의 탄생과 구조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정감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 시기별로 나타난 이벤트들을 숙지하여 음악의 상식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네요. 서양의 오선보처럼 음 길이와 박자, 음 높이를 알 수 있었던 정감보를 기억하며 다음 시간에는 정감보의 활용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